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인가요? 한국은행장이죠. 이창용 씨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경제를 고민하시는 분이죠.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2, 3개월의 방향성은 잡아가죠. 근데 한국 경제를 보면서 이 발전하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되게 이상한 병리적인 형상이 한국 경제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이상한 형태 혹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걸림돌이 된다라고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보다도 발전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재밌는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강남 불패라고 하는 신화가 극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남 불패라고 하는 신화 때문에 한국 경제가 골병을 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강남 불패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강남 사교육 시장 때문인 것이죠. 강남 사교육 시장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경제적인 부는 되물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 뭐 상식적인 혹은 이 사회가 용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창용 씨도 서울대에 가서 거기 수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미래 리더라고 보여지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울대부터 입시 제도를 좀 바꿔서 지역 인재 양성을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현실론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향상이 높겠죠. 뭐 이거는 너무 비관론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파격적인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절실한 강연을 해서 파장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강남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들, 우리들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당신들은 강남에서 태어나 자라서 정말 행복한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삶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한국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는 가장 낮다고 보여지고 있죠. 청소년 자살률이 OECD에서 1위죠. 임신 출생률도 최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얻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무조건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무조건적인 무의식적인 욕망이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매치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아주 재밌는 이슈,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대한축구협회 문제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축구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일들이 있었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지금 치닫고 있는 가장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축구계가 지금 자신들의 구성원들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던 시대의 시스템이죠. 엘리트 체육. 모두가 다 축구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몇 사람만 뽑아서 엘리트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쟁을 키워내서 시대적으로 또한 국가 선양과
국위 선양과 나라 경쟁력을 상징화하는 대상으로 만들었죠. 축구를 잘하면 국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훌륭한 국가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우리나라 체육계 또한 축구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성공했던 인물들이 지금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문제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축구는 축구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축구를 응원하고 축구를 통하여서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다른 형태의 대상들이 축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엘리트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가 이끌어 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선진국인데 우리도 생각하는 힘이 있고 이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주인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충돌을 일으킨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40년, 5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제가 한 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러움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입니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디즈니스가 가득한 사회다. 너무 어지럽다. 왜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의 뇌와 마음이 거기에 적응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다가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문제인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체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중진국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과 의미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오랫동안 선진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진국이나 경제개발국들은요, 매뉴얼을 만들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선진국이 만들고 매뉴얼을 따라서 열심히 실천해서 생산해내는 시스템이 중진국, 개발도상국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회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아주 빠르게 만들어서 물량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게 중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을 향하여서 가는 체질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아젠다를 제시하죠. Frame of Reference라고 하는 것을 선진국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사회 구조, 국가 경제 아니면 정치, 안보 이런 이슈들을 아젠다를 제공을 하면서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이끌어냅니다. 그 선진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재, 선진국이 지향하고 있는 역량의 핵심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역량을 갖춘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그것을 갖추고 있는 국가, 공동체,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선진국입니까? 우리는 남들이 얘기하는 선진국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사회 발전을 누리고 있나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사교육 혹은 공교육 시스템을 생각할 때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전히 공교육 시스템 커리큘럼은 중진국이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람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다루는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TV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찾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관련해서 가족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좀 대중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듯이 봤고요. 요즘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 딱 보고 나면 그 프로그램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아주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그건 뭐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라고 해야 정상이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아이의 삶은, 그의 삶의 레퍼런스는 누가 제공한다? 부모님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들이,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제 20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해결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이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혹은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오는, 우리의 기억이 되기 시작하는 4살, 5살, 우리 이제 만 나이로 얘기해야겠죠. 4살, 5살까지 아이들의 삶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죠? 기억나지 않지만 아이의 자아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그의 씨앗은 4살 이전 내에 거의 형성된다고 봐야겠죠. 그때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부모님이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가, 부모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아이에 있어서 평생의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뭘 남겨주시려고 합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강남 부동산을 남기시기 전에, 4살 이전에, 혹은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그 아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헤리티지, 그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금쪽 같은 내 새끼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아가 되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좀 낮죠. 소통과 대화의 기술이 부재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저도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룰 길이 없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과 내 관계와 내 캐릭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나의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들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게 돼요. 아이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잠재되어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말아라. 너무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아주 혁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회 변혁을 꿈꾸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무시당하고 돌봄이 전혀 없는 취약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면서 사회의 최하층민 계급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요? 물론 어린 아이가 너무 일찍 죽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죠. 우리나라가 그것을 극복한 지도 이제 100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받고 통제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연소한 대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와 종속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요, 경제적 구조 속에서는 노동력으로도 간주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시스템 속에서 경제 구조를 구축할 때 아이들의 노동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시절이었죠. 자,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내버려둬라.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기도해 주신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이 시점 다 성장했죠. 근데 요즘 사회심리학자들은 성장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대학생을 넘어서 지금 20대 중반까지도 확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슬로우 라이프 타입이 되게 느리게 성장하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 혹은 개발도상국들은요,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경제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로 경제활동 시작하면서 어른 대우를 받았죠. 저 어렸을 때는 또 그 중학생 아이들이 이 농촌에 가면 경운기를 모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모습이 없죠.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르면서 이 아이들을 배워야 한다.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 덕목, 이 캐릭터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이들은 순수하죠. 그죠? 거짓말하지 않죠. 예. 어리면 어릴수록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웃음 짓게도 하죠. 예. 왜요? 어른이면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면 쓸 줄을 몰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투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나 권위자가 얘기한 것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엄마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합니다. 흙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않아요. 예. 이런 결단력과 믿음이 있고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존재 자체가 이미 겸손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가지고 드러내지 않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향하여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탐구할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내면 안에 안전기지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서 탐험하는 에너지가 강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상처를 받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면 그것을 보듬어주는 대상이 있으면 아이들은 세상을 탐험하는 에너지가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세상을 탐험하고 돌아왔는데 엄마나 아빠나 혹은 프라이머리 케어기버죠. 그분들이 꾸짖거나 율법주의적이거나 도덕주의적으로 아주 경직되게 안내를 하면 아이들은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래서 도전의식도 창의적인 생각도 발현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선진국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무엇인가요? 혹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외면받고 소외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나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받던 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음성과 깨달음과 통찰과 질문과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겸허히 나의 마음과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기도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전해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듯 또한 우리도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배우며 천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